사실 지금 국내 투자가들 뭐 주식 투자자는 물론이고 뭐 부동산 시장이라 여러 기업들도 그렇고 국내에서 기업들은 자금난에 봉착해져 있고 시장마다 굉장한 그 자금의 스퀴즈가 나는 그런 현상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뭔가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있는데 뭐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병태 교수님 모시고 역시 이 고수의 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디를 가르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모십니다. 어서 예, 안녕하십니까. 정말 뭐 변화가 옵니까? 어제 그 미국 증시가 오래간만에 뛰었죠. 한 1% 이상 올랐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S&P 500 그것도 지수. 네, 지수도 이제 수익률이 한 10%를 넘어갔습니다. 아이고 이 약세상에서 저는 늦게 이제 떨어져서 이제는 투자할 때 됐다 그래서 인덱스 예. 펀드에만 들어갔는데요. 네. 근데 그 논리가 그겁니다. 이제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길 것 같다. 네. 그러면 그 바이든의 증세 정책이 브레이크를 걸릴 거다. 그래서 어제 증시가 뛰었습니다. 이게 중간 선거 예측 때문에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근데 미국 선거제도가 상당히 이제 주별로 다 다르잖아요. 선거법이. 네. 그래서 상원의원의 결론은 심한 경우는 12월 1월 달까지도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개표 완료가 안 되는 거죠. 예,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우편 투표인 경우에 그 붙인 날짜가 선거일이면 되거든요. 늦게 들어와도. 그래서 만약에 승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늦게 들어오는 투표로 다 봐야 되는 거고요. 조지아 같은 데서는 그 50% 미만이면 결선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한 달 후에 다시 결선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12월 6일인가 그때 다시 결선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지아 같은 경우는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조지아하고 몇 개 주가 지금 상원의 향배를 좌우하는데 그런 주가 이제 그렇게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는 상원은 동수입니다. 동수 한석이 민주당이 많은 거죠. 부통령이 이제 의장을 하면서 한석이 많아서 한석만 뺏어가면 되는 건데 지금 여론조사로는 사실 어느 쪽을 그러니까 공화당이 약간 확률적으로 높다 그러지만 이 일부 이제 한때는 왜 우리 샤이 보스란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요새 그 여성 유권자 중에서 그러니까 보수적인 백인이고 보수적인 집안의 여성 유권자들이 남편이나 가족한테는 얘기 안 하고 민주당 찍겠다 그 낙태 문제 때문에 여성의 선택권을 제한했다 그래서 그 샤이 어보션 보터들이 좀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론이 얼마나 적중할지에 대해서 하원 의원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고 5석 차이밖에 없는데 공화당이 많으면 15석에서 30석 차이로 늘 벌릴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상원이 지금 향배가 불분명한데 지금 어쩌면 한동안 어느 쪽이 승자인지 모르고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참 그러려면 또 부정선거 논쟁도 또 시끄러워지겠는데 이게 이제 지금 주지사하고 상원의원 선거 후보 중에 그 트럼프 지지 후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언젠가는 저도 이제 여기 이 코너에서 다루겠는데 그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건데요. 지금 상당수의 후보자들이 내가 선거에 져도 그 패배를 선거 결과를 승복하지 않겠다, 승복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후보가 공화당 쪽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해 1월 6일과 같은 대규모 폭력 사태는 없지만 부분적인 폭력은 불가피하다 정도로 지금 미국이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와중입니다.
참 골치 아픕니다. 예. 어떻든 선거가 뭐 비교적 무난하게 공화당 우세로 가면 뭐 시장은 그럭저럭 좀 괜찮게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최근에는 항상 그 여소야대가 돼서 네. 권력이 분점됐을 때가 네. 경제가 훨씬 좋은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 하니까요. 네. 정부가 바이든은 지금 런던 빈 존슨 다음으로 가장 큰 경제의 네. 그 전환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전통적인 자유시장 경제주의를 버리고 네. 사실은 지금 한국, 중국을 닮아가는 그렇습니다. 이 산업 정책을 통해서 네. 기후 변화도 해결하고 에너지 문제도 해결하고 반도체 안보도 해결하고 뭐 일자리도 해결하겠다 네. 그래서 온갖 그 산업 정책을 대규모로 쓰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하고 너무 다른 정책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건데 원래는 뭐 지금 본인이 그 BBB라고 그러죠. 빌드 베러 백 뭐 해가지고 거기서 선거 때 내걸었던 예산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이게 저 규모가 워낙 방대한 지금 산업 정책을 쓰는 쪽으로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공화당이 그걸 의미 있게 브레이크를 못 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치형이 바뀌면 실질적으로 매년 예산안에서 브레이크를 걸면 되니까 그래서 그 미국의 경제 정책은 바이든의 정책은 상당히 이제 억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중국은 지금 우리 중국 얘기인데. 예, 이제 그 전에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이제 불행한 안전 사고가 나니까 지금 이제 제가 뭐 페이스북에도 썼고 주필님도 걱정하시지만 모든 게 정부가 다 막을 수 있고 앞으로도 막아주고 저는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이 뭐 니르바나 오류라고 그래서 세상이 그 완전히 열반과 같은 천당과 같은 천국 같은 세상에 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있을 수 없는 사고다. 다시는 재발을 방지하겠다. 이런 거짓말들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없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있어야 돼서 있는 게 아니고 다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지금 사고는 발생하는 건데 그 정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TV 조선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밀집하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규제를 안 해서 그렇다 뭐 위험하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나오는 게 무슨 역 지하철 아침마다 다 지옥철인데 거기 과밀한데 안전대책 없다 그러면서 거기에 안전요원들을 배치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해오는데 다 패널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거기 안전요원 배치해가지고 그 사고 막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몇십 년째 지옥철이었잖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데는 이 푸시맨이 있어가지고 타지 못하고 밀어 넣고도 타는데 그게 이태원 사건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기울어진 경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숨막히게 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안전요원 두자는 게 밀어 넣는 사람 두자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과밀을 방지하겠다는 그래서 과밀을 해소하는 대책은 너 타지 마 그런 얘기잖아요. 너는 타지 마라. 그럼 그 도대체 뭐 지하철을 정원대로 태우겠다는 건지 정원을 해놓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막 나가는 식으로 어떤 규제가 또는 투자가 모든 사고를 예방하는 것처럼 이런 착각들을 하고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는 늘 이제 우리 지난번에 부동산 규제 문재인 정부에서 수없이 많이 봤지만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잘 알려진 경제학 아니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기보다는 의도한 것과 반대의 결과죠.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거 반대로 간다는데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호주에서 빅토리아주에서 사람들이 자전거 다니면서 마치 다친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헬멧을 쓰라고 이걸 해봤군요. 했어요. 90년에 의무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전체 사고 수는 줄었어요. 헬멧을 썼는데. 네. 그런데 자전거 타는 사람당, 자전거당 사고 수는 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고 수 줄은 게 이 헬멧을 강제로 쓰라고 그러고 돈이 들어가니까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한 사람이 줄어서 줄은 거예요. 예. 못하게 한 거죠. 근데 이 자전거의 사고는 왜 증가하냐면 머리 부상은 줄어요. 근데 목 부상은 3배, 척추 부상은 2배 이상 늘어가지고 목 부상으로 죽는 사람은 3배, 척추 부상은 2배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안전 규제를 하면 더 안전해질 것 같은데 결과는 이제 정반대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보기에는 비슷한데 럭비가 변형돼서 미국의 fut볼이 됐잖아요. 근데 fut볼은 막 여기에 뭐 기어서부터 시작하고 보호대 잔뜩 하고 럭비는 여기 무릎 안대밖에 없거든요. 앞에 걷어차있을 때 보호하는. 근데 fut볼이 부상 선수가 훨씬 많은 거예요. 보호를 많이 해놓은 게. 근데 이제 이게 공통된 심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사이클리스트가 이 90년에 규제가 나니까 헬멧 쓰기 싫으니까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150만이 타던 게 30만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차츰 다시 올라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규제가 적용되기 94년에 이제 적용이 되는데 88년에서 82년 사이하고 그 다음하고를 보면 머리 부상은 13%가 줄었는데 이제 다리 부상하고 뭐 허리 부상 이렇게 보시면 밑에 보면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 뒤쪽 가면 확 늘어나요. 그래서 사이클당으로 봐도 머리는 21% 줄었지만 목 부상하고 저거는 67%가 늘어나고 여기는 지금 183%가 늘어나잖아요. 이게 뭐냐면 헬멧을 쓰는 순간 자기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훨씬 과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저것도 똑같은 거죠. 풋볼은 자기 몸이 보호된다고 생각하니까 훨씬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알려진 게 안전벨트거든요. 이게 아주 유명한 연구입니다. 샘 펠츠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소위 자동차의 안전 규제가 얼마나 안전한 효과를 내느냐. 그래서 아예 이름이 붙었습니다. 요즘 펠츠만 효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 안전벨트가 자동차 사망자 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안전벨트 하고 나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훨씬 과속을 하는 거예요. 과속을 하고 자기는 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남은 더 많이 죽이는 거예요. 이게 되게 길 가는 사람들하고 과속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안전벨트가 자동차 사망자를 증가했다. 그게 이제 펠츠만 효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어떤 규제를 하고 나면 행동이 바뀐다는 거죠. 자기 보호를 그걸 위반했을 때 자기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니까 위반한 행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을 보호해야 되고 신고해야 된다고 그런 규제를 만들어 놓으면 땅 주인이 숲에 있는데 멸종위기 동물이 하나 발견되면 재개발도 못하고 우리 문화재 나오면 하나도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발견되면 먼저 쏴 죽이고 묻어버리고 모른 척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종위기를 더 많이 죽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이해하고 다른 거고요. 안전벨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도시 주거지 규제 같은 거가 주거지에는 조용해야 되니까 상업시설이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이제 규제를 막 만들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다른 나라하고 완전히 다른 현상이 뭐냐면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유럽도 안 그렇고 아시아도 안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양쪽의 범죄율을 다 높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가 지역에는 퇴근 후에 다 집에 가잖아요. 조용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거기에 온갖 절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지는 낮에 아빠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가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늘어나는 거예요. 애들을 하는 상대 범죄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미국의 제인 제이콥스가 61년 미국의 도시가 왜 이렇게 흉악해지고 있느냐. 이게 다 좋은 의도로 만든 주거지역에 대한 규제들이 이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을 분리시키면서 나타나는 범죄
소굴화하는 이렇게 그럼. 모든 범죄로부터 그러니까 감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걸 내추럴 서빌리언스라고 그러거든요. 자연스러운 감시 체제가 없어진 거죠. 제가 저기 박사과정 졸업생 중 한 명하고 지금 저기 노스캐롤라이나에 교수로 가 있는 제자인데 둘이 같이 쓴 논문이 뭐냐면 우버가 도시에 들어서 밤에 돌아다니면 길거리 성폭력하고 그 저기 저기 우리 자판기에 대한 네. 또는 그 편의점에 대한 강도나 절도 행위가 줄어든다는 거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돌아다니는 차가 내추럴 서빌리언스라는 거죠. 불빛에 노출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일을 안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이런 게 규제라는 거죠. 캘리포니아에서 범죄하고 전쟁을 하면서 3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하거든요. 아무리 작은 죄도 폭력적 범죄 3번을 하면 그 판사한테 재량권을 주지 말고 무조건 20년형을 때리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캘리포니아. 예. 근데 이런 주가 24개 주나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25년형이죠. 무조건 25년형 감옥형. 그러니까 판사한테 아무런 재량권이 없어요. 형량에 대해서. 근데 이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범죄율이 줄어든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범죄가 되면 체포를 안당하려고 이 범죄자들이 앞에 아주 마이너한 범죄 2개, 아주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2개가 있는데 세 번째가 되면 25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관을 살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법이 적용된 몇 년 사이에 그 경관에 대한 상해와 살해가 113%가 늘어납니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나거든요. 참 중벌이라는 게 사실은 다 역설이 있는데. 예. 근데 제가 어제도 그 요새 뭐 저기 코레일이 뭐 사고를 자꾸 낸다고 그러니까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의 사주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사고 나는 거 면 나쁘니까 안전 컨설팅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5억 뭐 이렇게 달라고 그런다. 컨설팅 회사가. 그래서 포기를 했다. 자기가 5억씩 낼 능력이 안 됐다. 네. 근데 그 변호사가 제안한 헌법이 이게 중대재해법의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을 안 쓸 사람이 5억을 쓰게 하려면 네. 사고가 나면 뭐 몇십 년형을 그냥 때려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벌 걸고 해도 수십억, 수백억을 때려서 회사가 망하게 해줘야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동할 텐데 그 형벌이 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정 능력이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기업들한테 했는데 그러면 그 기업이 어떻게 했어요? 사업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가지고 뭐하러 한국에서 사업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아이스하키, 제일 과격해 보이는 게 사실 아이스하키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머리와 목 부상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 관한 연구를 한 논문인데요. 네. 이게 이제 뭐 오래전에 영국에서 시작돼가지고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했는데 65년에서 75년 사이에 머리를 많이 다치니까 이제 유럽서부터 60년대에서부터 헬멧을 의무화했거든요. 그래서 헬멧이 첫 번에 그렇게 간단한 것서부터 최첨단으로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근데 이게 헬멧 의무화하고 이게 아이스하키에서 이렇게 사고수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멧 써가지고 안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94년에 뒤에 가면 뭐냐면 이게 이제 뒤에서 공격하고 그런 그걸 못하게 행동 룰을 바꾸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감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아주 조심스러운 행동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거지. 규제나 이렇게 투자만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건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첫째 규제를 바꾸면 뒤에서 공격을 못하게 하는 겁니까? 그 공격하고 뒤에서 뭐 저는 학교를 잘 몰라서 모르는데 차징하거나 공격할 때는 또 비하인드 차징을 할 때 어떤 거는 금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재미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다가 상대 선수가 비신사적인 일을 했다 그러면 싸우잖아요. 과격하게 싸우거든요. 이제 두고 있는 게 그렇게 스틱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야구도 패싸움 많이 하잖아요. 뭐 빈볼 잘못 던지고 그러면. 근데 이제 그걸 금했어요.
그걸 못 싸우게. 예, 못 싸우게 그 처벌을 강화했거든요. 그랬더니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차징을 할 때 세게 아니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심판이 못 반 비신사적인 이렇게 하키스틱으로 이게 그 갈빗대 사이를 찌르고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 걸 하면 선수들이 발견하면 그 패싸움이라는 게 그 신사도를 위반했다고 해서 응징하는 거거든요. 그래. 근데 그 응징을 못하게 하니까 이제 비신사적인 행동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겉만 모습만 보고 자꾸 어떤 규제를 가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건지 잘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우리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늘 논란이 돼요. 지금 고속도로에다가 카메라 과속 카메라 단속이 저게 예. 잘하는 짓이냐. 예. 저것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뒤에서 추돌 때문에 사고가 더 많이 난다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저게 뭐냐면 저거 되면 사람들이 어떤 심리가 되냐면 과속을 하면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카메라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거 일반에 안 걸리는 거니까. 예. 우리나라도 아주 그거에 익숙해졌어요. 이제 지금 카메라만 피하면 된다. 그러니까 점점 카메라가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셀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데가 운전자들이 가장 안전한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운전하나 보면 뒤에 아기가 타고 있어요라고 써붙이고 앞에 가는 차가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게 다니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의 그 도덕이나 양심에다 호소하는 거잖아요. 이건 규제를 가지고 강요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회에 자율적인 질서,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행위를 자꾸 권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복지를 많이 주면 사람들이 그 사회 구호 활동이나 이 도네이션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서로 돕고 나누는 즐거움 같은 거 못 느끼는 사회가 되잖아요. 저는 김영란법 같은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뭐냐면 3만 원 이렇게 잘라놓으면 그게 뇌물이 그 100원이라도 뇌물이 될 수 있고 1,000원이라도 뇌물이 될 있고 29,000원도 뇌물이 될 수 있는데 3만 원만 벗어나면 안 하면 괜찮은 거로.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는 양심의 기저작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자율적인 이 김영란법 같은 것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고 하는 글쎄 늘 절망하게 되는 거죠. 저 뭐 칼럼도 많이 쓰고 제가 박박우겨가지고 또 그 댓글에 얼마나 많이 얻어쳐먹었길래 그런 반대하느냐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사회가 점점 이렇게 그 규제로 뭐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뭐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볼테어가 완벽주의는 진짜 좋은 것에 적이다, 뭐 선한 것에 적이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니르바나 팔러시인데 우리 사회가 지금 온통 그런 거에 빠져 있어요. 지금 경찰 마구 늘려주고 그냥 사람 모이는 데마다 다. 지금 논리를 우리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이론을 정부나 뭐 사회가 흘러가는 분위기에다가 다른 의견을 내면 완전히 역적이 되는 분위기라 해서 그런데 거기 그냥 자율적으로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 모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고 가능성이니까 경찰들이 사전에 다 했었어야 된다. 그러면 경찰하고 같이 놀아야지. 그럼 동창회 해가지고 동창회 모임을 해서 동창들끼리 주먹 다짐이 나고 술 먹다가 뭐 싸움이 나고 그러면 그런 거 고려해서 그럼 동창회 모임마다 경찰이 한 명씩 다 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볼 게 무지 많은데 지금은 그냥 뭐 신고 들어왔는데 바로 하지 않았다, 빨리 걸어가지 않았다, 뭐 이런 거로 해서 그냥 경찰만 제대로 했으면 있을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났다로 지금 이제 결론이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고된 재난도 다 구의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심한 게 뭐 태풍 오고 그럴 때죠. 미국에서 태풍 오고 그러면 많이 죽고 뭐 집 다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폭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폭염 때문에 동부 도시에서 노인들 많이 쪄 죽고 뭐 추워서 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아무리 부자 나라라고 해도 예고된 재난마저도 다 구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있을 수 없는 일이라든지 참사라든지 뭐 예고된 재난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이제 쉽게들 하고 하는데 이게 그럽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지금 막 그렇게 몰고 가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미 아담 스미스가 경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버추, 이 선이 악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다. 왜냐하면 악한 의도는 규제를 하면 되는데 선한 의도를 들고 나오면 규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제약을 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사고 없는 완벽한 사회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는 뭐 지하철에도 안전요원 넣자, 뭐 경찰력 많이 늘려자, 전부 그런 거잖아요.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이제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라는 책에서 우리 사회에서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선한 의도라는 거죠. 선이죠. 그거는 왜냐하면 그 양심의 규제를 벗어나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법이 도덕의 최소화라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심의 규제가 살아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양식에 따라 행동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경찰이 있으면 안전한 곳이고 경찰이 없으면 불안한 곳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자기 생각에 어디가 안전한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받아서 한 게 마이클 노박이 맞아 우리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미사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중세 다크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선한 의도가 지나쳐서 규제가 안 되면 그냥 교회가 엄청 커져가지고 교회의 도구마가 세상을 다 지배하고 사람들은 그거에 의해서 그냥 다 노예처럼 살았던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악이 나오겠죠. 그래서 더 많은 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의도에 속지 말아야 되고 규제는 온갖 부작용이 있다는 거에 대한 인식을 좀 해야 되고요. 더 놀라운 건 이런 겁니다. 사실 아담 스미스는 도덕감정론,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바스테이유라는 사람이 좋은 그 경제학자고 아는 경제학자가 그 눈에 보이는 거 하고 안 보이는 거를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사람은 나쁜 경제학자고 안 보이는 것까지 다 보는 사람은 이제 좋은 경제학자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다시 또 얘기한 건데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규제는 사실은 실현되지 않는 이익들을 막는 거. 그건 아예 이제 있는데 안 보는 거 하고 아예 나타나지도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unrealized인데 이게 이제 아이팟 태블릿이잖아요. 아이패드잖아요. 아이패드인데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이 아이폰이 시작된 게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팟 터치 스크린 있는 MP3 플레이어, 그게 시작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로 막 인기를 끄니까 여기 무선 전화기 하고 MP3 플레이어, 아이팟 터치하고 두 개 가져다니는 거 귀찮으니까 합쳐달라고 아우성을 쳐서 아이폰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이팟 터치가 나왔고 워크맨이 있었는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대안이. 근데 이게 아이팟 터치는 손으로 만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스크린에서 세균으로 이게 지금 일부 저거에 보면 여기가 화장실 변기보다 더 세균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훨씬 더럽다고 그러거든요. 자주 닦으셔 그러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CDC가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이
이 저 병균을 다른 사람한테 옮길 아무 가족도 만지고 다 만지잖아요. 전화하러 이렇게 누가 하세요. 그러니까 이 터치 스크린 쓰지 말라 이런 규제를 만들면 아주 선한 의도잖아요. 네. 그랬으면 어떤 일이 생겼겠냐? 그럼 우리 지금 여전히 워크맨 쓰고 예. 그 다음에 있었던 이 스마트폰이나 이 디지털 혁명은 다 안 온 거죠.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규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다를 우리나라가 못하게 하고 이런 게 바로 이런 짓이잖아요. 네. 이게 미래에 거기서 파생될 그 어떤 지금 당장은 택시를 효율적으로 해주고 더 좋은 서비스로 그 택시로 보이지만 거기서 생기는 그거를 더 잘하기 위해서 계속 인공지능 투자하고 운행 기록 모인 거 가지고 무슨 혁신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네.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구글 지도 못 쓰게 하고 우버 못 쓰게 하는 것도 똑같아요. 구글 지도 못 쓰는 게 그냥 우리나라 네이버 지도 쓰면 되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네. 구글 지도가 있으면 외국인이 와서 자기 혼자 우리가 잘 가는 맛집을 다 찾아다닐 수 있거든요. 네. 예, 거기에 보면 다 별 몇 개에다가 영업시간 몇 시간에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이게 브런치 잘하는 집이 다 나오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오면요. 전부 깃발 들고 명동 왔다가 네. 롯데 쇼핑센터에다 돌아가야 돼요. 같이 다녀야 되고. 같이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떤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이게 이 진행을 다 막은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제 잃어버린 그 unrealized 네. 소위 실현되지 않은 이익은 얼마나 크냐는 야, 거야. 터치 스크린 금지가 우리나라 같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명분으로 내세우면 충분히 되는 거예요. 초기에 그죠? 예. 이거 만져 이게 지금 화장실 변기보다 더 지저분하다니까요. 점이 많고, 병균이 많고. 예. 모르길래 다행이네. 몰랐길래 다행이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우리 사회에 지금 네. 여러 가지 이 사건 사고가 나면 제가 보고 싶어 하지 않은 모든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 이제 늘 하는 게 집단주의적으로 국민한테 어떤 죽음을 미화하고 죽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슬퍼하라고 강요하고 네. 거기다가 무슨 술 먹는 자 모습, 웃는 모습만 찍혀도 그냥 완전히 뭐 인간 이한 것처럼 몰고 가고 뭐 그런 그런 모습서부터 집단주의적인 모습서부터 시작해서 네. 온통 정부를 점점 키우려고 하는 규제와 그러니까 이 완벽한 정부를 원하면 우리가 완벽한 노예가 되는 길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완벽한 나라에 완벽한 정부를 원하면 우리는 완벽한 노예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건데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니 예를 들어서 이태원 같은 경우에 아마 완벽한 안전 대책을 세우면 앞으로 그런 축제 이런 건 못 할 겁니다. 이태원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발상들을 완전히 편집증 내지는 이런 공포감에 사로잡히는 사회 이런 거를 그것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이게 사건 사고를 너무 저쪽에서 세월호 사태부터 정치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는 아주 부작용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적 재난이 있으면 국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고 그 다음에 국가 지도자가 재난 현장에 재난 진행 중에 가는 경우도 없잖아요. 그리고 진행 중에 지시하는 적도 없죠. 그건 현장의 전문가가 초를 다투며 결정할 일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병상 충분히 확보해라. 거기 응급 차 가는데 빨리 가게 교통 확보해라 이런 지시를 할 때는 그 지시를 하기 위해서 몇 명인가는 또 현장에다 전화 걸고 지휘자들하고 통화를 하고 시간을 뺏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넌센스잖아요. 대통령이 무슨 구호 책임자인 것처럼 구는 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나라 같으면 재난 사고가 있으면 국가는 이제 언더 컨트롤이니까 평상으로 빨리 돌아가라.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라. 이게 국민한테 권하는 거잖아요. 온 국민이 무슨 상갓집이 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래야 2차 피해도 없고 제가
아니 그 뭐 행사 계획했던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고 네. 그게 다 이태원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네. 며칠씩 장사를 못하게 하고 무슨 국상이 난 것처럼들 국상에도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아니 근데 국민의도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거지. 난데없이 대통령이 나타나서 너는 일주일 동안 슬퍼해야 되라고 그러게요. 얘기하는 게 이게 현대 국가의 원리에 맞는 건지 그건 참 의심스러워요. 뭐 국가에다가 조기 개항해라 이런 건 다른 나라도 많이 하죠. 그죠? 예. 근데 무슨 분향소 차려서 매일 조문을 가고 뭐 이런 이제 하도 정치화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정권이 흔들릴까봐 아마 너무 겁을 먹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또 뭐 일부 정치 세력들이 또 그걸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예. 예, 이제 자 진도 예,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쭉 뭐 여러 가지 네.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고요. 네. 오늘은 이제 반중 정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시진핑 2기 10년 동안 이제 갑자기 그 조용하던 중국이 네. 그간 힘이 세졌다고 공격적인 전략을 네. 많이 써서 네. 몇 가지가 이제 군사 강국을 지향하면서 남진아해에서 영토 분쟁이 일어났고 경제를 외교 무기로 써가지고 네.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 경제적 제재를 네. 통해서 외교를 위협을 해서 일본을 상대로 한국을 상대로 또 호주를 상대로 뭐 많은 나라들 자기네 말을 안 들으면 그냥 경제적 위협을 가하는 그런 치사한 전략을 썼고 어마어마하게 국수주의적인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그 뭐 신장의 위구르족이나 그 티벳이나 홍콩에 대해서 상당히 그 압제적인 반인권적인 행위를 하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정서들이 반감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 특히 중국의 공격적인 자세가 아시아에서 특히 이제 심하게 지금 반감을 가져오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한테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레이트 언밸런스로 중국이 다 그 무역 흑자를 미국에서 너무 많이 내고 일자리 다 뺏어간다고 그랬을 때 막 올라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중국에 대한 인식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 중국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아졌군요, 조금 오히려. 좋아지다가 그 이후로 이제 엄청적인 나빠지는 쪽으로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중국인의 미국인이 중국에 대한 미국인이 중국에 대한 반감. 악감정이군요. 반감이에요. 좋지 않다 그런 게 이제 근데 그 이제 서방에서 거의 이제 비슷합니다. 최근 조사인데요. 2019년 조사인데 이게 이제 우회가 녹색이 미국이고 청색이 캐나다거든요. 근데 캐나다도 굉장하군요. 지금은 60% 이상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각 나라 서방 국가들 보면 그 중국을 좋아한다는 게 대개 10%에서 20%대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국은 거의 평균적인 나라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24%인데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나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일본이 중국을 되게 싫어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게 9%밖에 안 되고요. 호주가 15%. 아무래도 중국에 가까이 있는 데가 위협을 더 많이 느끼는 거죠. 지리적으로. 그래서 일본 뭐 영토 분쟁이 있으니까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쪽이 지금 이 나라마다 많이 다른데, 그러니까 일본이 특히 이제 아시아 국가 중에서 베트남하고 일본, 필리핀이 상당히 나쁘고 반대로 이제 파키스탄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중국에 대한 반감이 낮은 거로 여기 화교들이 워낙 많은 나라들이고요. 파키스탄도 왜 그렇죠? 파키스탄, 이제 인도가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국민소득하고 반감 정도를 보면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경제적 이해도 이제
좀 상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쪽은 이제 보완적인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제 아주 못 사는 나라들은 중국이 돈으로 갖다 막 퍼부어대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프리카 어쨌든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고. 예, 그래서 보면 이 아주 국민소득하고 이거의 상관관계가 73%나 되는 게 네, 있습니다. 높은 상관관계인데. 예,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보면 대개 이 최근에 네. 중국을 좋게 보던 나라들이 다 최근에 그 시진핑의 그 공격적인 거에 비해서 다 최근에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호주만 해도 한 2015년까지만 해도 네. 중국을 좋게 보는 쪽이 훨씬 높았거든요. 중국이 그렇군요. 주요 교육 대상국이었잖아요. 네. 호주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왜 중국이 공격성이 되면서 지금은 뭐 81%가 중국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그렇군요. 15%. 뭐 석탄 규제까지 나오고 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영국 이거 이제 홍콩 사태 그게 다 고기가 분기점입니다. 네. 시진핑이 이전의 주석들하고는 다르다. 이게 네. 이제 그 경제 개발인데 정치 민주화로 갈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네. 패권을 추구한다는 게 분명해지면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독일은 옛날부터 이제 나빴는데 근데 경제 관계는 되게 그 독일의 이 정치 지도자들은 이제 중국하고 경제 관계를 제대로 되게 협력 관계로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데 뭐 근데 거의 모든 나라가 이번에 슐츠가 시진핑 만나면서 국내에서 비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아주 예외적인 나라들 이탈리아나 일본처럼 일찍부터 중국을 싫어했던 나라들이 있고 대부분은 다 최근에 시진핑 말하죠. 홍콩 사태 요 전후가 아주 분기점이 되면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나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시진핑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게 이제 시진핑을 나쁘게 보는 평가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나쁘게 보는데 이제 시진핑을 나쁘게 보는 게 중요한 80 막 이렇게 가는군요. 80대 시진핑을 중반. 그러니까 서방에서는 다들 나쁘고 이 시진핑을 나쁘게 보는 가장 나쁘게 보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이 84%, 우리가 83%, 2020년에. 그렇습니다. 국가에 대한 것보다 시진핑에 대한 게 시진핑이 하는 게 더 나쁨.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게 이제 뉴욕 타임즈가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간 매일 반일 종족주의였는데 일본보다도 더 나빠 싫어하는 게 중국이 돼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젊은 층은 이런 현상이 꽤 됐거든요. 물밑에서 젊은 층들은 일본에 대한 뭐 만화라든가 뭐 음식이고 음식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지던 중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중국에 대한 홍콩 방문자 수 줄어드는 건데 이건 뭐 락다운에서 못 간 거고요. 근데 폐쇄하기 전에도 이렇게 보시면 중국 방문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홍콩에 지금 락다운 풀렸습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와서 쿼런틴 하는 기간을 지금과 같은 정도의 규제를 가지고 홍콩이 쇼핑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던 것은 계속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그렇게 지금 현재는 중국 사람들이 와서 워낙 많이 소비를 해주니까 홍콩이 이렇게 근데 글로벌하게는 지금 다들 홍콩의 역할을 누가 가져가느냐. 근데 제일 이제 수혜 도시는 싱가포르죠. 그래서 그 몇 개 도시들이 그 역할을 가져가는 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아직 거기에 좀 영종도라도 개발을 잘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참여를 잘 못하고 있는 금융이 워낙 우리나라가 자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렇게 이제 싫어하면서 이 서방적인 가치관으로 중국을 이렇게 판단하고 나면
중국 인민이 발끈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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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중국에서 툭 하면 이제 대만 얘기 한 번 했다고 불매하고 이게 온갖 브랜드 걸 다 불매 운동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예. 그래서 뭐 유명한 상표 중에 중국에서 불매 운동에 안 걸린 그래서 뭐 이 이제 유명 인들이 그 인권 침해한다 뭐 저기 강제 노동 시킨다 뭐 이런 거 얘기했다가 막 중국에서 다 그냥 출연 금지 당하고 상표도 그러고 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국이 막 그러면 또 그게 우리가 볼 때 또 중국 사람 싫어하는 또 이유가 되는 거고 이 중국에서 이런 거 불매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완전히 폭력적으로 대응을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거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그 1대1로 정책 같은 것도 최근에 이제 이렇게 그 실패 조짐이 이제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기 중국이 이제 서방 정안하고 자기네 중심으로 센트럴 앤 이스턴 유로피언 그 저기 차이나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동구권 유럽 국가들하고 뭐 이렇게 중국 자기들 중심으로 포럼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런 그 동부 유럽의 신생 국가들이 여기에 이제 중국 포함해서 17국가였는데 최근에 3개 국가가 탈퇴했거든요. 중국의 이 포럼에 가입 안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홍콩, 신장, 위구르, 티벳의 내부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인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사방을 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유럽도 이거 특히 이제 푸틴 때문에 시진핑 다시 생각해봐야 돼. 뭐 중국 생각해봐야 이렇게 되죠. 호주적으로 만들고 미국적으로 만들고 일본적으로 만들고 우리적으로 만들고 사드 하면서 그래서 사방을 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외교적으로. 이게 이제 시진핑이 대부분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그 등소평이 얘기했던 거대로 안 하고 서두르는가. 그래서 이제 바이든 우선은 이제 미국 의식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미국이 대중국 봉쇄 정책을 쓰고 있다. 이제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그 의구심을 많이 심어준 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이제 우리가 빨리 안 움직이면 이제 저 중국이 우리 점심 다 먹어 치울 거다. 뭐 이러면서 지금 이 소위 그 미국 보호 무역주의를 막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보면 베트남도 그렇지만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그건 아주 그 미국 외교 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잖아요. 그래서 철군 자체도 허둥지둥 그래서 이거 저 미국 별거 아니구나 뭐 이런 이제 이미지를 갖고 중국이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 작은 나라도 하나 가서 못 지켜주는데 반군도 못 하고 있는데 내가 남진아해 가가지고 하는데 뭐 걔가 진짜 미국이 올 거야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지고도 대만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정반대 해석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잘 버티니까 함부로 침공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그 교훈을 시진핑이 얻을 거라고 하는 희망적인 이제 얘기가 있는가 하면. 무기만 대주고 아무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큰 소리 쳐도 결국 대만을 침공하면 미군은 안 올 거다. 무기만 대주고 안 말 거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무기에 대한 대항 능력만 있으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고 푸틴처럼 바보처럼 19만 명 이렇게 데리고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그냥 압도적인 100만 뭐 수백만 원을 동원해 가지고 가서 아주 초반에 그냥 그래야 될 거다라고 더 전면적인 전쟁을 기획할 거다 뭐 이런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역사에서 큰 전환이 있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것들이 그냥 경제적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미중 관계를 보면 그게 엄청 분수령이었거든요. 중국이 서방을 보는 시진핑이 서방을 보는 태도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이 그때부터 안 되겠구나 이제 내수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걸 하는 걸 봐서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도 뭔가는 이제 이게 세계 질서에 좀 파급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거죠. 지금 에너지 이런 거의 질서에서도 많은 지금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다른 한쪽은 시진핑이 서두른 이유가 중국이 이미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갔고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힘 있을 때 하려고 그런다. 이제 그게 이제 이게 네. 역풍, 이제 앞으로는 이제 순풍을 달고 40년을 이렇게 질주를 했는데 역풍만 남았다. 그게 하나가 이제 자연의 희소성, 물과 인구 문제 뭐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인구의 감소, 고령화. 네. 그다음에 1대1로 정책의 실패가 이게 어마어마한 재정적 부담으로 이제 네. 다가온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이제 반중 정서가 커지니까 중국의 입지가 네. 점점 약해지는 거고, 이제 공기업 부채, 미국의 큰 전제, 그다음에 우선 제일 시급한 건 사실은 이제 경제 성장의 급격한 추락이겠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차이나 피크드 이렇게 정상을 이미 넘었다.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는 종이호랑이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미국 편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단순 논리 펴는 분들이 자꾸 중국이 정상을 넘었다고 해서 옛날처럼 힘없는 중국은 아니거든요. 네. 여전히 지금 미국을 압도하는 헤게모니 국가는 안 될지 몰라도 중국은 우리한테는 영원히 이제는 위협적인 강대국인 네. 거죠. 옆에 있는. 그래서 그 현실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일본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을 우습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네. 이제 피크 됐다. 근데 저는 중국이 피크를 넘었다라고 돼서 지속 성장 가능성이 없다 그럴 때마다 한국은 아닌가? 그렇죠. 만약에 중국이 지속 성장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예, 한국도 지금 하는 짓 보면 자본주의 체제에 있는 나라들은 다 그렇죠. 뭐. 한국이 지금 하는 짓 보면 그냥 일본 길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중국 길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중국이 피크를 넘었다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나라인가? 우리 앞가림을 하고 있는 나라인가? 그런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네. 사실은. 그럼 이제 결론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지금의 막 혼동되는 그 국제 질서의 혼동된 상황을 보고, 네. 이게 글로벌화가 이제 종언을 구하고, 네. 아니면 완전히 완화될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서플라이 체인도 다 리디자인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세계 경제를 리셋해야 되고 특히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을 그 리셋이라는 리세팅 더 월드 세상을 무슨 자기네 마음대로 무슨 컴퓨터 OS 부팅 대시하는 것처럼 세계 경제 포럼은 다보스 포럼에 다보스 포럼은 갈수록 무식한 얘기들을 네, 그래서 그게 아주 리셋이 지금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게 아주 올해 제일 버즈워드가 또 됐거든요. 아니 몇 년 전인가 왜 저 AI가 일자리를 뭐 4천만 개인지 뭔지 줄일 거라고 떠들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수년 내에 500만 개 이상 일자리가 선진국에서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그 수년이 지난 지가 벌써 한 오래 전인데 안 없어졌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좌파 케인지안으로 아는 폴 크루만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자유무역은 쌍방인 게 아니라 일방적인 거다. 자유무역 하는 쪽이 무조건 맞습니다. 이기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태가 시진핑이 뭐 다 내수 중심이고 그 보호무역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게 바보짓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의 상택과 무관한 것이라는 거고 그래서 자유무역 선택하면 상대방이 보호무역주를 해도 자유무역 선택하는 쪽이 경제가 발전한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자유무역 질서를 잘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 자유무역 질서에 순응하는 중국을 만들기 위해서 때린다는 트럼프 주장을 했는데 과연 자기가 보호무역주의 하면서 상대방의 보호무역주의를 보호무역주의로 보복한다는 게 성공한 예도 없고 안 되는 거잖아요. 압력수단이 안 되는 거 그죠? 그래서 대개는 이 보호무역주의를 하면 대부분 정부의 실패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 쓰는 게 되게 무식한 정부거든요. 문재인의 소부장 국산화가 이게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이 국수주의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트럼프도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고 시진핑도 중화주의 얘기하는 거고요. 대개는 소수 이해 집단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네. 수입 금지 때문에 이익 보는 세력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 정부가 들었는데 그럼 세계 무역주의가 디글로벌리제이션이나 슬로벌리제이션으로 가고 있냐? 이게 바로 며칠 전에 나온 네. WTO의 2022년 보고서입니다. 이게 네. 어떻게 하냐면 지금 세계 무역량이 2014년 레벨보다 그 높은 팬데믹 거예요. 이전보다 높고 네. GDP 대비 공수산물 그 트레이드 볼륨 그 무역의 규모가 역대 최고로 올라갔어요, 지금.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팬데믹 때문에 내려갔지만 전체 추세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상승 네. 추세에서. 그래서 이 글로벌리제이션의 이 힘이라고 하는 거는 네. 서로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돼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정치인 몇 명이 막아서 네.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글로벌화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난다고 해서 이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기가 없는 세상을 하는 그런 다르죠. 예, 예. 그런 상상을 하는 이 바보 그림이 같은 명확하게 보이는군요. 예, 다시 올라가서 최고 수준에 올라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저기 파란 게 상품이고 이 빨간 게 서비스 수출인데요. 상품 수출이 내려갔다가 지금 전에 상태로 지금 다 올라간 겁니다. 2022년에. 이 21년은 역대 최고로 올라갔고 2020년 지금 불황 때문에 지금 하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워낙 금리 올리는 것 때문에 조금 2022년은 다시 다운턴으로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 정도로 교역이라고 하는 게 복원력이 있고 인류 전체의 그 이익이 되는 힘이다. 그래서 이 질서가 그렇게 쉽게 깨질 수 있는 질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 막는다 이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 보면 이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대해서 원래는 프렌드 쇼어링이라 그래서 뭐 멕시코, 캐나다, 유럽 이런데 미국 편이 있는 나라가 수입이 더 그 경제적 기회가 많고 중국은 줄고 그럴 것 같은데요. 이 2018년에서 21년 사이에 보면 18년에서 21년 사이에 미국이 수입액이 33%나 증가했어요. 올해는 더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니까 수입하는 게 싸잖아요. 예, 그래요. 근데 이제 미국 전체 수입액이 33% 사이에 그 기간 동안 중국은 6%밖에 안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비중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게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만의 혜택이냐, 그거의 영향도 좀 있지만 중국이 이제 더 이상 싼 거 만드는 나라가 아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입 중에서 중국의 비중이 21%에서 17%로 4% 이상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중국에 준 거를 누가 가져가냐면 아시안 국가들이 대부분 가져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방글라데시, 타일랜드 이런 데서 캄보디아는 30%가 늘었거든요. 그 4년 사이에. 캄보디아가 그렇군요. 베트남이 170%가 늘었어요. 그래서 라오스가 한 110%가 늘고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간 이제 중국 수입이 미국 수입이 33%는 사이에 중국은 6%, EU 전체는 12%밖에 안 늘었으니까 중국하고 EU 바깥에서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근데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많이 는 거로 돼 있는데 캐나다는 석유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거고 그래서 요 두 나라는 비중이 이렇게 안 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거를 아시안 국가들이 가져갔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인도, 베트남하고 이 아세안 국가들이 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그럼 중국 봉쇄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가 줄었다고 해서 중국의 경제적 기회가 줄은 거냐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이 줄어든 것만큼 중국의 아시안 국가, 미국에다 판매하는 아시안 국가의 거기에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돼 있지만 안에 부품이 중국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중국 기업들이 이런 나라에 날아가서 중국 것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네. 수출 통계라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아이폰 하나 판다고 해서 그게 중국이 기여한 게 네. 아니라 전 세계 36개국, 네. 37개국의 상당 부분은 한국 부품이고 일본 부품인 것처럼 이미 중국이 그 정도로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시안 국가들이 중국하고 선진국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역할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중국의 기지화하고 중국의 있는. 기지화를 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네. 정치인들이 어떤 규제를 만든다고 해서 이 경제 질서를 그렇게 쉽게 변형시킬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도 이미 중국 기업들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막으니까 그러면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해놓고 그 안에다 가서 이제 부품이나 뭐 이런 거는 우리 거 쓰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캄보디아는 근데 모수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뭐 이거 굉장히 큰 그러니까 변화가 있었네요. 그죠. 근데 뭐 이게 이제 미국의 수입품 중에 점유율이 점의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이 17%고 규모는 작군요. 인도, 타일랜드 작죠. 베트남이 크고. 근데 저게 작은 점이지만 제일 작은 게 이제 라오스고 워낙 작으지만 성장률이 무서운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년 가면 이제 베트남 수준이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가 반가운 뉴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시안 국가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중국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늘 하는 이제 거짓말이 그게 뭐 문재인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자기가 하는 것 때문에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 정책 때문에. 그래서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때리고 봉쇄하면 중국 하면 미국에 좋은 일자리 많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온쇼어링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뭐 중국 때리는 거 중에 두 가지 이론이 하나는 이제 국가 안보론이죠. 그래서 이 어드밴스드 칩의 90%가 TSMC가 만드니까 이게 대만이 공격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고요. 하나는 이제 이게 국내 좋은 일자리 만든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좋은 일자리 만든다는 거는 이게 이미 이게 아주 되게 2018년에 나와서 세계 평균이고요. 아닙니다. 미국에 미국인가요? 이게 제조업 일자리고요. 네. 이게 제조업 아웃풋입니다. 생산량. 그러니까 뭐냐면 일자리가 없어진 거지 제조업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부가가치 생산하는 거예요. 파란 게 제조업이고 나머지가 기타 GDP거든요. 그러니까 GDP가 제조업은 계속 많은 부가가치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중국이 커지기 전부터 일자리가 확 줄어들잖아요. 이게 2000년에 와서 줄어든 게 아니라 이미 78년부터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자본 기술 집약이 되면서 생산성이 높아서 사람이 줄어든 거지 중국 때문에 줄어든 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밝혀준 논문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트모스, 예일대학,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3명의 학자가 2018년에 내놔서 그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틀렸다. 중국 때려가지고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안 생긴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요번에 전에도 그 반도체가 국가의 우리나라의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고 그다음에 요번 비상경제 대책할 때 2차 전지,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그 문제 이 제조업 중심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일자리 안 생긴다.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에다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제 그런 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 중에 반도체 공장을 가져오면 옆에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지금 대만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R&D 설계는 사실은 그 패블리스라고 해서 설계 회사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 지금 반도체 같은 거는 설계는 미국에서 하지만 제조는 대만에서 가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제조업은 R&D하고 생산이 같이 있으면 상승 효과가 좋은 제조업들이 있어요. 특히 바이오 같은 게 그렇습니다. 바이오 같은 것들은 랩에서 생산 기술까지도 같이 설계를 하면서 생산은 되는 걸 보고 효과를 보고 자꾸 수정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산업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그 R&D 접근성이 있어서 어떤 중요한 기업의 생산 기지를 가져오면 R&D나 부가 서비스가 옆에 발달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네. 떨어질 사업이 있는 건데 이걸 정부가 개입해서 아니야 기업이 더 잘한다 떨어뜨려 놔야 될 건지 근데 왜 자꾸 들어가냐 이런 거고요. 이 제조업 중심이 위험하다는 거를 정말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데요. 80년대, 90년대에서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한 공포하고 똑같이 반도체가 미래 상장인데 일본이 다 가져간다 그래서 또 그때도 패닉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또 막 온갖 무슨 보조금 주고 난리를 일본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반도체에서 미국의 시장 점유율은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마켓이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나라가 같이 했기 때문에 싼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기업들은 이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 하드웨어 중심의 제조업을 포기하는 대신에 바로 훨씬 부가가치가 높은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이전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캐피탈리제이션을 훨씬 부가가치 된 산업으로 이전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제조업에다가 보조금을 주고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소프트웨어 산업 경제로 피보팅을 못한 거예요. 이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일본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 못하고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에서 뒤진 이유가 정부가 지나치게 제조업에다 보조금을 주고 제조업 중심 정책을 한 거예요. 큰 기업이 그거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역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타다를 죽이고 반도체에다가 보조금을 주자 그러고 2차 전지에다 보조금을 주자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잖아요.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근데 이제 왜 미국은 그럼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어떤 경쟁력이 있느냐? 이 결정적인 경쟁력이 이민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 산업하고 문화 산업하고 서비스 산업은 창조 경제거든요. 네. 예,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인재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데 일본은 외국인을 전 세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경쟁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글레논이라고 하는 학자가 뭐냐면 트럼프 정때 뭐냐면 H1B 비자가 이게 취업 비자거든요. 전문가 고급 인력을 가지고 주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교수가 됐을 때 영주권 받기 전에 받는 비자가 이 비자입니다. H1B 비자인데요. 이걸 제약을 하면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 보면 고급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은 해외 생산 거점이나 연구점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급 인력의 이민 정책하고 기업의 오프쇼어링하고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자유교육과 이민의 개방성. 그러니까 이 실증적으로 증명되는 거는 정부 보조금이나 산업 정책이 아니라 결국은 교역하고 이민의 개방성이라는 거죠. 그죠? 그 전제 조건은 경제적 자유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글로벌리제이션이 그렇게 없어질 일이 잘 없다는 거고요. 아니 사실은 그러니까 재정 지원이나 정부 지원이라는 게 오히려 경제 망치는 거죠. 좀비 경제화라는 게 가두리 양식장 만드는 거죠. 예. 지금 이 바이든이 이제 이게 보면 GDP에 정부가 어떤 산업에다가 육성 정책 쓰는 이게 이제 후진글수로 많이 쓰는데요. 중국이 이제 가장 많이 쓰죠. 2025로 전 세계 기술 선진국을 만든다고 해서 중국이고요. 한국이 그다음 많아요. 그러니까 산업 정책을 많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산업부는 좀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프랑스, 이제 일본, 독일, 대만 이런 수준인데 이 GDP 얼마를 쓰냐 그러면 한국가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프랑스보다도 훨씬 산업 정책에 쓰는 정부 GDP 부장이 많은 나라거든요. 근데 바이든의 예상대로 다 집계를 하면 우리보다 더 많이 쓰겠다는 거예요. GDP 대비. GDP가 그렇게 6배, 7배 되는데 그거에 우리보다 많이 쓰겠다니까 보조금을 얼마나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까지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니까 이 자유 시장 질서 기업들이 알아서 제가 이제 이 큰
정부가 나와서 조선업이 밟고 2차 산업이 밟고 이런 거 얘기할 때 제가 너무 한심한 게요. 최근에 2011년서부터 우리나라의 그 문재인 정부가 전까지는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났거든요. 네. 늘어났는데 우리나라의 4대 그 큰 제조업은 일자리가 줄었어요. 조선, 반도체, 네. 철강, 자동차 여기서 네. 줄었거든요. 근데 어디서 늘었냐면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아무도 관심하지 않았던 로봇, 네. 2차 전지, 화장품, 네. 의료기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미 기업들은 새로운 산업에 선제적으로 다 투자를 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근데 지금 와가지고 그 눈에 확 이미 투자해서 성공한 산업들, 2차 전지, 조선, 뭐 자동차, 반도체 이건 기업들이 이미 다 성공시켜 놓은 산업이잖아요. 정부가 들어가서 할 일 없거든요. 여기다가 자원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성공하는 적도 없고 자원의 낭비인 거죠. 이게 일본 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이 아주 그 경제 정책으로 보면 하여튼 존슨이 거의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주의적인 네. 복지 정책을 대폭 네. 확대한 이후로 가장 큰 변화를 하고 있는데 제목이 재밌네. 냅둬라고. 이게 이제 프리마켓은 자유 무역주의고 네. 인더스트리 폴리시는 정부가 이제 이 산업 전업 육성해서 보호 무역주의를 그냥 인더스트리 폴리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임 티어리 이게 내시 게임이라는 건데 네. 이게 뭐 제가 여기서 게임 티어리 설명하는 게 이게 프리마켓일 때가 윈윈이거든요. 네. 예. 근데 이걸 지금 서로 보호무역주의로 가면 최악의 선택을 루즈를 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한쪽이 상대방이 보호무역주의를 트는데 미국이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은 자유무역인데 차이나가 보호무역주의라면 미국은 900이고 중국은 네. 500밖에 안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유무역 하는 쪽이 이기거든요. 네. 왜냐하면 싸게 사니까 저쪽은 못 사. 그래서 이 윈윈을 빼놓고 루즈로 가겠다라고 하는. 근데 저게 경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저게 옳다고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정치적인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수준이 그게 안 되니까 네. 국민들이 무지하고 중국 놈들만 때려잡으면 뭐 이렇게 일자리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런 정책을 쓰는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네. 공동 부유의 뭐 부를 나누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미국 중심이 아니라 차이나 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든다 이러니까 뭐 그냥 국수주의에 물들은 그 중국 불쌍한 인민들이 시진핑한테 그냥 절대 충성을 하면서 박수를 치니까 저런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이 지적재산권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 정치 지도자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거짓말하면서도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짓말쟁이의 대표가 트럼프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2018년에 지적재산권의 미국 거를 중국 정부가 $1 트릴리언 그러니까 1,400조를 훔쳐가고 있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19년인데요. 최근에 미국의 조사에 보면 1,480억 480억 불로, 그러니까 저 정도로 그러네. 그렇게 다 훔쳐간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WTO에 중국이 지적재산권 훔쳐간다고 제소한 건 한 건밖에 없어요. 한 건밖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결국은 경제 전쟁이 됐든 군사 전쟁이 됐든 전쟁은 승자가 없는 거잖아요. 다 양쪽 다 피해자네. 근데 이 전쟁에 박수 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도 그냥 중국 공산당 빨갱이,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중국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살 수야 있겠죠. 그래서 잘 사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적을 옆에다 큰 적을 만들어 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독일이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뭐 리포지셔닝 하나를 해놓고 슐츠가 가가지고 이번에 하는 짓 보면 변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커플링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보면 네. 그 뭐 투자도 제일 많이 해주고 물건도 제일 많이 사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커플링해서 유럽 전체가 지금 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비료? 비료입니다, 비료. 네. 그래서 우리가 보기 싫은 나라들하고 거래를 끊으면 하다못해 러시아하고 중국이 전 세계 비료 수출의 상당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막아놓으면 우리 농부들 원가 어마어마하게 네.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에 힘 있다고 그래서 다른 나라 지금 러시아 하나 규제하는데 인도는 참여도 안 하고 있고 그 피해액이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무역주의는 쌍방한테 지금 다 그 독약이고 보시면 이 전 세계 칩 수출도 이 범중국 영향권이 압도적이거든요. 예, 반도체 수출도. 그래서 이게 디커플링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겁니다. 이게 미국 국민도 되게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곡물 주요 수출국이 미국인데 이걸 중국이 안 사주면 글쎄요. 이게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예. 호주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고, 그래서 브라질도 어려워지는 네. 거고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중국을 적대시하면 미국 편 안 들을 나라들이 많아요. 네. 못 들을 나라들이. 예,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위안화를 하고 채권하고 주식을 외국 네. 금융회사들이 얼마나 많이 네. 사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프하고 바이든 얘기하고 월가의 행동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국에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에 한 가지 저건 없는데 여차하면 전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옛날에 소련이 나타났을 때 조지 캐넌이 네. 아주 젠틀하게 포위 전략을 써야지 네. 그러지 않으면 전쟁으로 간다 그랬는데 이제 뭐 중국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전쟁 피하려면 젠틀한 포위 전략 컨테인먼트 네. 전략을 쓴다고 했는데 이제 반대는 중국은 구소련이 아니다라는 네. 거죠. 이미 경제가 서로 얽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미국의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에서 중국하고 미국의 디커플링이 일어날 수 있느냐? 네. 미국 기업들의 행동은 빨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쇼어링,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미국 기업들이 2011년 10년하고 21년하고 리쇼어링 회사를 다시 본국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네. 그랬을 때 중국에 있는 거가 옮길 생각이 제일 많은 거고요. 멕시코, 캐나다, 인도, 일본, 싱가포르, 독일, 온두라스 이런데요. 중국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커진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고 있냐를 보면 리쇼어링은 사실은 리어쇼어링이 중국 가까운 나라, 독일은 대개는 이제 아시안 국가로 중국 있다, 베트남 가고 그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 돼 있고요. 이 카토 인스티튜트에서는 중국의 미래 기술 경쟁에서 미국이 이기려면 예. 지금처럼 받아라 이거네요. 칩 주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거보다는 부자나 머리 좋은 사람, 기술자, 청년 사업가들을 다 빼와라. 네. 그게 중국을
미래를 어둡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잘 살아온 걸 역사적으로 보면 이 트루만 대통령부터 냉전 시대 공산국가로부터 적극 망명을 수용해서 수백만 명의 브레인들이 네. 미국으로 이전한 게 미국의 과학기술을 발전했고 우주 경쟁에서 이게 만들었다. 이 1990년에서 2019년 중에 미국이 스파이로 처벌했는데 1485명을 처벌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미국 와서 스파이를 하는 거죠. 네. 그 다 중국 스파이인 것처럼 그러는데 실제는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중국이. 네. 185명밖에 안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그 46개 지적 재산 피해 기업 중에 중국에부터 피해를 받았다는 기업은 6개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시선을 중국에다 두고 보니까 그렇지 미국 기업의 기술력을 빼가고 싶은 나라는 온 나라 다 있는 거고 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안보 또는 산업 생각보다 스파이를 적네요. 예? 중국이 생각보다 적어. 예, 어쨌든 미국이 잡아낸 거 보면 1485명 중에 중국계가 184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미국이 소프트웨어 강국이 됐고 네. 4차 산업혁명 강국이 됐냐? 그게 다 이민 정책에서 그런 네. 거고요. 그게 이제 이 미국이 역사적으로 다 전쟁 중에도 적하고 교육을 계속했는데 네.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회에도 그런 거예요. 중국이 독재이기 때문에 교육을 안 해야 된다고 그랬으면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 외국인들이 그럼 우리한테서 물건을 안 사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지금 시진핑 정부보다 그때 더 자유로운 정부였다라고 민주적인 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공산국가에서 하면 안 된다. 그럼 그 공산국가하고 국교 정상화해서 나라를 부흥하게 만든 이게 누구냐? 그게 우리 보수 정권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죠? 네.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방 외교 성공한 게 노태우 정부의 가장 큰 기여잖아요. 그죠? 그 보수 정권의 레가시인데 갑자기 표변해가지고 미국 편 들여야 되니까 공산국가하고는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직접재산권 훔쳐가면 안 된다. 우리도 직접재산권 계속 훔쳐다가 오늘날 이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좀 생각해서 얘기를 하려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자유무역 질서는 세계 공동 번역의 근본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훼손되지 않는다. 최근에도 보니.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온갖 사회 세상을 보는데 또는 국민들이 현혹되는 이유가 세상을 클로즈드 시스템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파이가 한정됐다고 자꾸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파이가 한정되면 생각하는 게 전부 제로섬 게임이에요. 누가 많이 가져가면 내 목이 줄어든다는 생각인데 세상에 클로즈드 시스템이고 제로섬 게임인 경우는 극히 적거든요. 예, 그건 뭐 스포츠 게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스포츠 게임마저도 프로에서는 그 승패가 재미나면 수입이 늘기 때문에 사실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거든요. 관중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제로섬 게임도 아니고 선수보도 제일 잘하고 그럼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거는 중국만이 아니다. 미국이 한 수 더 뜨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미국의 인기 영합하고 보호무역주의 위험이 지금 아주 점증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상당히 자비로운 강대국이어 왔지만 최근에 미국은 세계 질서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비전이나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중국 정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럴 여유도 없어요. 지금 옛날에 전 세계 GDP의 40%를 가지고 있었고 그랬을 때는 우리나라 와서 다 물건 팔고 돈 벌어가. 그래도 끄떡 없었던 나라였고 일자리 2개, 3개 갖는 게 아무 문제가 없었던 미국이지만 지금 미국도 뭐 똑같이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리제이션이나 뭐 세상의 모든 질서가 그렇지만 이렇게 선형적으로 쭉 가는 게 아니고 약간의 반동도 하고 후퇴도 하지만 글로벌리제이션이 그렇게 영구히 인류의 번영의 그 동력을 버리고 원시로 돌아갈 그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직전으로 돌아갈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그리고 중국에 대한 예측이나 미국에 대한 예측,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네. 예측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근데 마치 운명은 다 정해져 있고 중국이 어떻게 갈지 다 알고 있고 미국의 외교 정책, 군사 정책, 경제 정책을 다 알고 있는처럼 떠드는 사기꾼들이 유튜브에 너무 많아가지고 네. 운명론 같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굉장히 해서 단정적인. 아니 근데 네. 제가 그 우리나라 한미 FTA 하던 시절에 TV 토론을 무척이나 끌려다녔는데 일방적인 시장 개방도 이익이다는 것을 납득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기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로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수출도 잘하고 내수도 키워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수출 또는 제조업 중심적인 사고를 많이 하면 잘못하면 이제 일본 꼴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1시간 반이 돼서요. 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글로벌리제이션 아닌 그 글로벌리제이션은 대충 마무리를 하고 디지털 경제가 세상 질서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토픽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